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8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수익의 예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는데 표현상은 이렇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쉽게 하시는 방법은,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위에 선급 선수를 손익의 이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수 미지급을 예상 혹은 발생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예상 혹은 발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선급 비용, 그러면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수 수익 이렇게 되면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랬으니까 수익의 예상,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나오면 비용의 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수익의 예상이라 그랬으니까 수익의 예상, 그러면 미수 수익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연이다 라는 표현은 올해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그 거래의 효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들 를 우리가 이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상은 올해 거래가 발생은 했는데 돈 거래를 아직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돈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총계정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제가 엄청 중요하게 회계 2급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문제 2번은 계정 과목을 보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나왔으니까 자본금 계정을 살펴보면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발생을 하게 되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증가변에 항상 기초, 1월 1일에 기초가 존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항상 기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 자본금이 증가하려면 우리는 이유는 두 가지. 추가로 출자를 하든 혹은 당기순 이익이 생기든, 이렇게 거래가 생길 수 있고요.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우리가 인출금이 올 수 있고요. 인출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당기 순 손실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가 되니까 우리는 자본금 계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 기초가 58만 원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기초가 58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손익 계정, 손익이 차변에 8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손익이 바로 당기순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이 당기순 손실, 당기순 이익도 손익으로 표현이 됩니다. 손익으로 표현이 되니까 두 개가 손익에 해당하고, 그러면 지금 당기순 손실이 8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8만 원, 그럼 나머지 기말 자본은 이제 5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 여기 8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초자본금은 58만 원입니다. 네.
당기순 이익이 8만 원. 네.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였다.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차기의 기초 자본은 50만 원이다. 자, 올해의 기말은 내년도가 되면 이제 얘가 1월 1일의 뭐가 되더라? 기초 자본이 되게 됩니다. 기초 자본이 된다. 그래서 단기의 기말은 항상 차기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시 차기 2월, 기말이 차기 2월인 거고 기초는 전기 2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조금 중요한 회계 2급에서만 필요한 계정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계정은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바드러움 계정 계좌의 대변에 기록하는 내용으로 모두 바르게 나열한 것은 2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바드러움이라고 하는 계정을 살펴볼 건데, 자, 바드러움.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드러움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이거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러움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바드러움은 증가변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기초가 있어요. 감소변에 뭐가 있더라? 기말 잔액이 감소변에 항상 나오더라. 이렇게가 일단 기본. 그럼 바드러움이 증가하려면 어음을 수취해야 할 경우에만, 어음을 수취했을 때 바드러움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 바드러움이 감소를 하게 되면 감소는 일단 첫 번째 만기가 돼서 회수했을 때, 그 다음 만기 이전에 내가 할인을 했을 때, 그리고 배서양도 했을 경우도 우리가 대변에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도 없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음에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도 없어질 수 있더라. 이런 경우의 수들이 바드러움의 감소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바드러움 계정에 대변에 기록하는 내용, 그랬으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할 내용들은 이렇게 만기가 됐거나 할인을 했거나 배서, 부도, 대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 어음의 배서, 어음의 발행은 뭐예요? 어음의 발행은 어음을 발행하면 바드러움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요?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행은 해당 사항이 없고 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래서 가나라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평가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단가 결정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가 결정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가 결정 방법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개별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별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재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를 판다. 그러면 어제 들어온 고등어, 오늘 들어온 고등어, 고등어의 가격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선, 이, 총, 후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방법을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까지 모두 맞고, 정액법은 뭐예요?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가서 다시 감가상각 문제가 또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한번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결산 시 인식해야 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5번은 대손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대손은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라.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 있었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1%의 대손을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10만 원만큼의 충당금을 모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6만 원만큼이 있죠. 그래서 6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우리는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이 4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해야 하는 이 금액이 바로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의 금액은 4만 원. 대손은 그래서 무조건 우리 뭐만큼?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로 연결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6번은 영업의 비용 제가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죠?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니까 영업의 비용을 빠르게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하고 외환차 손. 그래서 나라가 정답이 되겠고요. 잡급하고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부채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수 없는 부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7번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이걸 우리는 임시계정이라고 해요. 임시계정. 그래서 임시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수금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 가지급금, 가수금, 그리고 현금과부족, 그리고 인출금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계정 과목들은 뭐 가지급금은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고 가수금은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출금은 자본의 조정 항목이 되겠고, 현금과부족은 과대가 될 수도 있고 과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도 될 수 있고 부채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금과부족, 그래서 임시계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임시계정은 무조건 재무제표에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임시계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산 시에 무조건 소멸시켜야 한다. 결산 시에 무조건 소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에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일단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요? 분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분계를 하고 나면 총계정 원장에 전기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비 절차. 결산의 예비 절차. 그래서 예비 절차의 시작은 수정 전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그러니까 총 잔액을 일단 먼저 집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결산 정리 사항을 한다라는 의미는 내 장부의 수정 전 시산표의 잔액에 이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게 되고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산의 본 절차. 결산의 본 절차. 그럼 본 절차는 모든 장부를 뭐 하는 것이다? 마감하는 절차를 우리가 본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보고서 작성 절차에 들어가면 보고서 작성 절차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 처음서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환 과정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회계를 배우니까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한다.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한다. 결산 정리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야죠. 수정 전 시산표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이다. 이게 그대로 순서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 장부를 마감하고 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가 바로 보고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이제 문제 9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9번에서는 우리 비유동 부채. 우리 어떻게 외웠죠? 사장퇴.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장기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미지급 비용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10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10번에 자,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다. 그러면 거래는 돈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을 주문하거나 계약하거나 약속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들. 이런 거래들은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2급을 하시는 동안에는 거래가 아닌 거 중요하게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겠죠.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회계상에서 일상생활에선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혹은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계상에서 거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뭐 도난, 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 감가상각,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감가상각 같은 것들을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거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라고 그랬으니까 회계상에서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문제 3번은 월 200만 원의 지급 조건으로 직원을 뭐 했대요? 채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량 운반구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랬으니까 또 거래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는 유형 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이 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우리가 형태가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형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더라.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목적이더라. 그래서 단순 뭐 쓰는 것들은 우리가 소모품,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는 유형 자산이다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간 동안 사용한다. 장기간 동안 사용한다라 그랬으니까 회계에서 장기는 몇 년? 1년. 그래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뭐 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한다. 형태가 있어야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 판매 목적인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판매가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다. 판매가 목적인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2번에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기간 배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다. 5년간 탈 수 있다. 그러면 5년간으로 배분한다. 나누어서 그때그때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 중에 차 사는데 돈 1,000만 원 썼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차와 돈을 바꿨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환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돈을 언제 쓰는 거냐?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차의 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차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가치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2급에서는 그래도 감가상각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두 가지의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액법은 우리 어떻게 했죠?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감가상각의 3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가상각의 3요소. 그래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렇게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정률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에 곱하기 정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기급에서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13번. 13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단 한 목적으로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대요. 직원, 우리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으니 우리는 개정 과목을 뭐를 써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직원이 거래처 직원으로 바뀌면 거래처 직원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뭐라고 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기재할 차변에 기재할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뭐 원재료는 원재료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외주가공비는 우리가 공장을 할 때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우리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잠시 다른 회사에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을 제작하고 싶은데 여기다 이제 뭐 글자를 이렇게 막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쇄 기술이 없어. 분필만 만들어. 그러면 이런 인쇄 기술은 우리가 인쇄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소에다가 한 개당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이럴 때 지불하는 금액을 우리가 외주가공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어른들이 잘 쓰는 표현, 야 외주 줘.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 회사의 직원의 식사 대금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매출 총 이익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매출 총 이익을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14번 문제를 여기다가 한번 할까요? 자, 우리 14번에 그럼 일단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산출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는 T자 계정을 그리셔야 합니다. T자 계정을 그리셔서 우린 여기에 기초 상품 재고액 그리고 단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지금 보시면 순 매출액은 670만 원입니다. 670만 원. 자, 그 다음 매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15만 원. 1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입액은 순 매입액은 500만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 그럼 빼주시면 465만 원에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 465만 원을 써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이제 얼마 나올까요? 205만 원이 매출 총이익으로 산출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회계에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단원이에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암기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경우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할 합계 금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15번 문제는 자,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게 막 급여 명세표예요. 급여 명세표인데 뭐 총 급여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공제돼야 될 것들이 뭐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밑에 끝에 공제 합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공제 합계. 마지막 칸은 차인 지급액.
네, 우리가 분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여기 있는 이 총액하고 그리고 공제합계 그리고 차인 지급액. 공제합계를 우리는 예수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차인 지급액은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 문제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가 될 거예요. 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가 될 거고 우리는 분계를 항상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그리고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의 합계 금액이 우리 회사가 갖는 돈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대신 납부해 줄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 합계를 우리는 예수금. 그래서 34만 8천 원이 우리 예수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8회 전산회계 2급 우리가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난이도는 조금 회계 2급 치고는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산회계 2급은 꼭 만점으로 합격하실 정도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주셔야 위에 회계 1급을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시는 쪽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